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평범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여성입니다. 어쩌면 이 채널에 사연을 보내시는 모든 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일이 평범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어요. 어느 한순간의 일로 인해 깊은 수렁에 빠졌던 저는 다시는 이런 평범한 행복을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제 생각보다 더 빨리 지금 느끼는 이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네요. 이렇게 글로 적으려고 하기 전까지는 저에게 생긴 이 일이 있을 법하다고 생각되었는데 막상 글을 적으며 경험했던 일들을 떠올리니 하나하나 어려운 확률의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낮은 확률의 우연들이 모여 지금의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기적을 만든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다시 이 기적 같은 행복을 찾게 된 일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에게는 대학교 신입생 시절부터 만나오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경은이와는 무려 10년이나 넘게 사귀고 있었어요. 풋풋하던 시절부터 제법 어른 티가 나는 직장인이 되어서까지 힘든 날 좋은 날 다 같이 보내며 사귄 사이였죠. 10년이나 사귀었던 만큼 양가 부모님들께도 일찍이 인사를 드리고 벌써부터 가족처럼 교류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혼은 너무나도 당연한 과정 중 하나였죠. 자연스럽게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고 양부 부모님께도 긴장 하나 없이 편안하게 결혼에 대해 말씀을 드리며 10년간의 연애에 대한 결실을 맺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계획하던 도중 제 뱃속에 소중한 생명까지 생기게 되며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길었던 연애 기간만큼 저와 남자친구 두 사람을 오랫동안 봐오셨던 부모님들께서도 각각 사위와 며느리가 될 저희에게 큰 선물을 주시려고 했어요. 특히 부유한 형편이었던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자친구에게 비싼 결혼 선물을 해주셨죠. 외제 차량과 함께 비싼 시계, 옷 등을 선물로 먼저 해주셨습니다. 결혼 선물의 의미도 있었지만 지난 10년 동안 저에게 잘해준 고마움과 동시에 앞으로 결혼 생활을 잘 부탁한다는 뜻이 들어있는 선물이었죠. 그렇게 결혼식 날만 기다리며 모든 준비를 끝냈던 우리는 각자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나눠주며 결혼 축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가 좀처럼 저와 같이 있는 시간을 집중하지 못했어요. 회사 일 때문인가 생각해서 배려도 해줬고 다른 힘든 일이 아닌지 걱정되어 물어도 봤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아무 일 없다면서도 계속 무슨 일인가 신경을 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언젠가부터는 저에게 무엇을 숨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10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서로 볼 꼴 못 볼 꼴 다 보아온 사이였기에 더 이상 숨길 일이 뭐가 있을까 싶었어요. 보통 제가 궁금해하면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보여주는 남자친구였는데 이번만큼은 기를 쓰고 숨기려고 했습니다. 특히 10년 동안 바꾸지 않던 휴대폰 비밀번호까지 바꾸면서 꽁꽁 숨기려고 했죠. 뭐야? 너 휴대폰 비밀번호 바꿨어? 나 모르게 여자라도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면 10년 동안 똑같이 쓰던 휴대폰 비밀번호를 왜 바꿔? 아니야. 계속 한 비밀번호를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요즘에 해킹이 워낙 많다고 하니까 휴대폰 말고도 원래 쓰던 비밀번호 하나씩 바꾸고 있어. 그래? 그럼 지금 휴대폰 비밀번호 뭔데? 알려줘봐. 개인 사생활인데 그런 것까지 알려가면 안 되지. 이거 봐. 진짜 수상해. 너 진짜 여자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럴 사람이면 10년 동안 너한테 안 걸렸겠냐? 이제 평생 같이 붙어있을 텐데 그 정도 사생활은 지켜줘야지. 지금까지는 서로 집에 가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어서 모든 걸 공유한 거였고. 휴대폰 비밀번호 정도야 부부끼리 공유를 하지 않는 게 마음 상할 일은 아닌 것 같았는데 이제까지 모든 걸 공유하던 남자친구가 결혼과 동시에 내가 모르는 비밀이 생긴다고 하니 조금 서운하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여자가 있다고 남자친구를 의심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저도 농담으로 한 말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도 않았고 남자친구가 그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남자친구의 말이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일찍이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 남편들이 답답한 행동을 하거나 화나는 행동을 하면 대화하던 방에서 남편들 흉을 보기도 했으니 저도 그렇게 되지 않으라는 법은 없었죠. 이것 또한 부부가 되는 과정이다 싶어 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무심코 넘기려는 저에게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게 만들었습니다. 좀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휴대폰을 주고 놓질 않았죠.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인가 제가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알려줄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 제가 직접 알아내는 수밖에 없었죠. 며칠 동안 남자친구 행동에 관심이 없는 척을 하며 휴대폰 비밀번호를 훔쳐보게 되었고 몇 가지 숫자들을 추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자친구의 휴대폰만 몰래 가져가 확인을 해보면 되었죠. 기회만 엿보고 있던 저는 남자친구가 낮잠 자는 틈을 타서 휴대폰을 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가게 되었고 몇 차례 시도 끝에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있던 대화들을 확인해보며 무슨 문제인지 알아내기 시작했죠. 그런데 휴대폰을 열자마자 남자친구가 꽁꽁 숨겨왔던 비밀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해오던 여자 문제였어요. 남자친구는 연락을 하고 있는 여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매번 연락해오는 메시지를 삭제하는지 이전 대화들까지 확인해볼 순 없었지만 남아있는 대화 내용으로 유출을 해봤을 때는 두 사람이 만남을 가진 적이 있었고 남자친구가 협박을 당한다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었죠. 남자친구의 군생활 시절을 제외하고 떨어진 적도 없었고 남자친구가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모습도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스토킹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남자친구가 저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한 모습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었습니다. 스토킹을 당하는 게 맞다면 마음 여린 남자친구보다는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여자에게 말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자친구인 척 연락을 하여 여자와 만남을 가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어 찾아간 카페에서 여자의 번호로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저를 먼저 알아보며 손을 들어왔어요. 설마 제가 만나기로 한 여자가 그 여자일까 싶었죠. 그런데 여자는 제가 누군지도 알고 있었고 만나기로 한 남자친구가 아님에도 저를 보며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차분히 자기 할 말을 다하며 자신을 소개했죠. 안녕하세요. 경훈씨 여자친구분이시죠? 제가 오늘 만나기로 한 사람이에요. 저 김미연이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릴까 했는데 연락을 주셔서 수고를 덜었어요. 혹시 제가 연락하고 안 나오시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저에 대해 알고 계시다고 하니 좀 당황스럽네요. 사실 저는 그쪽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남자친구가 그쪽에게서 연락 오는 걸 숨겨서 어제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다 알게 되었거든요. 제가 아는 거라고는 그쪽이 저와 결혼할 남자친구에게 협박성의 연락을 했다는 것밖에 몰라요. 그 외의 것들 제가 알 수 있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제 남자친구에게 계속 연락을 하는 건지. 처음 보는 자리에서 저에게 시건방진 표정과 태도를 보이는 여자에게 처음부터 예의 차리며 자세를 낮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한 어조로 말을 했죠. 그런데 여자는 제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협박이요? 경훈씨가 직접 그렇게 말해요? 협박은 그쪽이 마음대로 판단한 거겠죠. 저는 경훈씨에게 빨리 결정 내리라고 말한 것뿐이에요. 저와 그쪽 두 사람 중에 결혼할 사람을. 뭐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 내가 경훈씨와 결혼할 사람이라는 거 몰라? 나랑 경훈씨 서로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고 결혼 날짜도 다 잡아놨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청첩장까지 돌린 마당에 두 사람 중에 선택을 하라니 혼자서 착각을 해도 정도가 있죠.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쪽이 경훈씨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 본데 나 경훈씨와 최근까지 만남 가졌던 사람이에요. 못 믿겠으면 여기 제 휴대폰 속의 사진들 보고 판단해보시던가요? 여자는 화를 내고 있는 저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그 휴대폰 속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여자의 말처럼 남자친구의 모습이 여자와 함께 찍혀져 있었죠. 그 사진들 중에는 알몸으로 여자와 함께 자고 있는 남자친구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순간 여자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몸이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자의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남자친구의 말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 여자를 남자친구에게서 떼어내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걸로 뭐 어쩌라고요? 이런다고 남자친구와 제가 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결혼 예정이 다 되어 있고 그 사람과 저 사이에 소중한 아이도 생겼어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말고 우리 두 사람 놔둬요. 아, 아이 축하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나도 경훈 씨 아이를 가졌는데. 자, 여기. 같은 산모다 보니 한눈에 보면 아시겠네요. 이 사진이 뭔지. 여자는 저에게 초음파 사진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자의 말처럼 임신 초기의 아기집이 보였죠.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믿을 수 없어 하던 저에게 여자는 쐐기를 박듯 남자친구와 나눈 대화 내용과 다정한 모습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말을 해왔죠. 모든 사실 알고도 경훈 씨와 결혼 생활 할 수 있겠어요? 평생 오늘 일이 생각날 텐데. 난 쉽게 떨어져 나갈 생각 없어요. 두 사람 결혼한다고 해도 끈질기게 붙어 있을 거라고요. 난 처음부터 당신이 있다는 걸 알고 경훈 씨를 만나서 이런 일들 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상처받기 전에 경훈 씨와 파혼하고 헤어져줘요. 더 이상 자리에 앉아 여자의 말을 듣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와 곧바로 남자친구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갔죠. 그리고 흥분한 상태로 제가 오늘 겪게 된 사실을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말해줄 것 같았던 남자친구의 입에서 모든 걸 시인하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미안해. 너를 속일 생각은 아니었는데 다 사실이긴 하지만 나 그 여자 사랑하지 않아. 냉정하게 끊지 못한 것도 내 애를 가졌다고 해서 그런 거였어. 내가 그 여자 설득해서 지금 이 상황 해결해볼게. 그리고 내가 예슬이 너에게는 정말 미안해. 뭐라고 할 말이 없어. 남자친구의 대답과 동시에 저는 충격을 받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 부모님께서 병실에 계셨어요. 그리고 하복부가 찢어질 듯한 충격이 왔죠. 부모님께서는 아파하는 저를 보고 말없이 안아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부모님의 이상한 모습에 그제서야 뱃속 아이가 무사한 건지 물어보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유산을 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오신 부모님께서도 모든 사실을 아시게 되었고, 그날 당장 남자친구와 파혼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아이를 잃게 된 슬픔에 모든 원인이 남자친구에게 있다고 생각했죠. 남자친구와는 파혼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해왔던 결혼 준비는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며 몸은 빠르게 회복되어 갔지만 마음의 상처는 벌어진 상처 그대로였습니다. 10년간 만나오고 결혼까지 예정했던 남자친구에게 받은 배신감이 너무 커서 울고 싶지 않았지만 눈물은 마를 날 없이 흘러나왔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며 소중한 내 아이를 그리워하는 날이 지나갔죠. 3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남자친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 일을 사죄하고 싶다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여자에게 속았다는 헛소리를 하며 저와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아이까지 잃게 만든 남자친구의 뻔뻔한 모습에 참을 수 없는 화가 났던 저는 할 수 있는 욕을 다 해가며 내 인생에서 꺼져달라고 했죠. 어떤 식으로 용서를 빌더라도 이를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그날을 마지막으로 남자친구와는 완전히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어요. 이후 다시 회사를 다니며 정상적인 생활을 해보았지만 너무 큰일을 겪었던 탓에 좀처럼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그런 제가 걱정이 된다며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길 원하셨죠.
저도 치료를 받고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조언대로 퇴사를 한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이전의 일들을 잊고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를 잃었던 일은 잊을 수가 없어 가슴 한켠에 고이 간직해두었고 그 외에 다른 일들은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죠. 휴식을 가지는 동안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책을 읽을 수 있었던 저는 다시 회사에 취직을 하지 않고 작은 독립서점을 운영하며 사람들 각각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감정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소개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가게의 외관을 보고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은 많았지만 구매까지 이어지는 손님은 몇 없어 단골들과 가깝게 어울리며 마음속 마저 남은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죠. 서점을 찾는 단골 손님들 대부분이 책을 읽고 난 뒤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시는 편이라 책에 관해서 이야기도 하고 서로의 일상이나 고민거리도 공유를 했는데 유독 한 단골 손님만 말없이 가게를 찾아 책만 사고 가시곤 했습니다. 사람들 저마다 성격이 다르니 저도 이를 배려해서 다른 질문 없이 그 남자 손님께서 조용히 책을 고를 수 있게 간섭하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서점을 들린 남자 손님께서 자리에 가만히 서서 한참 동안 멍하니 있는 겁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 싶었던 저는 손님께 다가갔는데 남자 손님은 제가 바로 옆으로 다가갈 때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제가 작게 헛기침을 하자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죠. 그리고는 저에게 이전까지 말하지 않던 책 추천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의 남자 손님이 걱정되었어요. 아마 얼마 전까지 저에게도 매일 보였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더 신경이 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어느 순간 초점을 잃은 채 멍한 시간을 보낸 적 많았기 때문에 그 손님 역시 무슨 일인지 몰라도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책이 도움이 될까 싶어 이야기를 하고 책을 빌려주게 되었어요. 그날 그 일을 계기로 서점을 찾는 남자 손님과는 종종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다른 단골 손님들처럼 일상 이야기를 하는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그 남자분의 이름은 준형 씨였어요. 준형 씨는 서점 가까이에 있는 건물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죠.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걱정 하나 없어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 준형 씨였지만 고르는 책은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거나 가족 간 문제 해결을 찾는 책을 찾고 있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책을 고르는 취향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는 준형 씨를 보며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구나 싶었죠. 책으로 하게 되는 간접 경험으로 충분히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몸소 체험했던 저는 걱정스러운 준형 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소개해줬어요. 준형 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면 직접 찾아봤고 우리 서점에 들어오지 않는 책들도 추천해주었죠. 제가 신경을 써준 모습에 우리 두 사람 사이가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지 준형 씨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가지고 있는 고민을 저에게 조금씩 말해주었습니다. 오늘은 전혀 다른 주제 책을 고르셨네요? 이전까지 문제되셨던 게 해결되셨나봐요. 아니요, 그냥 분위기 전환하면 나을까 싶어서요. 매일 마주치는 고민인데 해결될 리가 없죠. 네? 제가 가진 고민 아내이거든요. 이혼 소송하려는데 쉽지가 않네요. 변호사인 놈이 소송 가지고 쉽지 않다고 하는 게 좀 우습죠. 부부 둘만 있으면 진작에 해결되었을 일인데 중간에 아이가 있으니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네요. 이혼 소송이라니 의외였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긴 했지만 부부 사이의 일이니 더 물어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준영 씨가 먼저 저에게 자신의 고민 상담을 해왔습니다. 제가 말할 곳이 없어서 그러는데 예슬 씨한테 고민 좀 털어놔도 될까요? 대꾸 안 해줘도 되고 할 일 있으면 하셔도 돼요. 그냥 어딘가에는 말을 해야 하는데 가정사이기도 하고 또 변호사라는 놈이 이런 일로 고민을 하고 있으니 우습게 보일까봐 누구한테도 말을 못해서요. 사실 저도 평범한 사람인데 직업이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사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해서 이런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인들에게 말도 못하고 지금까지 책에서 위안을 얻고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슬 씨에게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들어주기만 하라는 준영 씨의 부탁이 어려운 일도 아니었으니 당연히 승낙을 했죠. 그렇게 어떤 이유에서 준영 씨가 힘들어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준영 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내에게 속아서 결혼을 한 것 같다고 했어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무척이나 잘해주던 아내가 결혼을 하고 난 뒤로 한순간에 변했다고 했죠.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애 때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조금씩 늘어가던 사치는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을 정도로 늘어갔고 아내의 처가 식구들의 생계까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했죠. 연애 때는 도시락까지 선수 챙겨주던 아내가 결혼 후 매번 배달음식과 냉동요리로 모든 걸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결혼 초 이혼을 생각했지만 혼전 임신으로 생긴 아이 때문에 그 결정을 쉽게 할 수 없었다고 해요. 결국 참다 못해 한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아이를 인진 삼아 이혼을 못한다며 버티고 있다 말했습니다.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돈을 아내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주는 거라고 했죠. 결국 아이를 위해서라도 아내와 잘 지내보려 했지만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한들 나아지는 모습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더는 안 될 것 같아 아내에게 이혼 의사를 밝히고 최대한 원활하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지만 아이 문제로 인해 많이 복잡하다고 했어요. 준영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혼을 하고도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어떻게든 잘해보려 노력을 해보고 있는 준영 씨가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준영 씨가 서점에 올 때면 한 번이라도 더 좋은 말을 해주었고 신경을 써주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서로 농담도 주고받고 다른 사람들과도 같이 어울리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준영 씨가 힘을 잃지 않게 위로를 해주며 힘을 내라 응원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도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인지를 삼아 이혼을 거부한 탓인지 준영 씨의 안색은 날이 갈수록 좋아지지 않았고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도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갔어요. 이런 상황에 제가 하는 어떤 말이 위로가 될까 싶었고 제 인생의 최악의 순간을 견뎌냈던 이야기를 준영 씨에게 해주게 되었죠. 준영 씨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 말이었지만 결국 제가 울음을 터뜨리며 끝나게 되었지만요. 그런데 그날 이후 서로의 치부를 알게 되었던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가까워지면 안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죠. 그러려고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준영 씨에게 향하는 마음은 날이 갈수록 서로를 더 자세히 알게 되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준영 씨는 아직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었어요. 유부남이란 이유 하나만으로도 제가 준영 씨에게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과거에 저는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예비 신랑이 했었던 외도로 인해 파혼을 하고 아이까지 잃게 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죠. 이미 아내에게 마음이 떠난 준영 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전 남자친구의 상황이 다르다곤 하지만 어찌되었건 아직은 유부남인 남자에게 마음을 품고 주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준영 씨에게 하는 행동 하나, 말하는 단어 하나 조심히 쓰며 준영 씨에게 향하는 마음을 접으려고 했어요. 조심했던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준영 씨 역시 저만큼이나 자신의 행동을 조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준영 씨 또한 저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조심을 하려고 또 마음을 끊어내보려고 했죠. 그러다 실수를 하게 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서점을 닫는 시간이 다 되어 정리를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잠겨있는 서점 문을 두들겨 왔죠. 이 시간에 서점에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밖을 나갔는데 준영 씨가 살짝 취기 오른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준영 씨?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세요? 혹시나 해서 왔는데 아직 예슬 씨가 계셨네요. 내가 좀 많이 힘들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아시다시피
내가 예슬 씨 외에 내 이야기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는 책 전부 다 살 테니 오늘 제발 거절 말고 내 고민 좀 들어봐줘요. 네? 한눈에 봐도 아내와 이혼 관련된 일로 힘이 들어 술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술을 깬 이후 맑은 정신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며 가지고 있는 고민을 이야기해보자고 했지만 준영 씨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제가 거절을 한다면 자기 혼자서라도 주절거리며 말하겠다며 취한 발걸음을 옮기려고 했죠. 혼자 보내기 걱정이 되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준영 씨 고민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파탄내는 아내로 인해 하루하루 목이 조여오는 것 같은 삶을 살면서도 아이를 인질 삼아 협박하는 아내 때문에 결혼을 끝내지 못한다며 준영 씨는 유독 그날 더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도 준영 씨를 위로해주며 한두 마디씩 하게 되었고 제 과거사가 준영 씨 이야기와 겹쳐 보이게 되며 과몰입을 하게 되었고 결국 우리 두 사람 모두 과음을 하게 되었죠. 그러곤 필름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머리가 아파 잠에서 깨어났는데 평소 아침과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입을 밑으로 본 몸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고 옆에는 준영 씨가 잠들어 있었죠. 기억이 끊긴 채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저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적이 있고 그로 인해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을 저 스스로 했으니 말이죠. 실수였다고 하나 아직 유부남인 남자와 밤을 보냈다는 사실에 저는 집에서 나와 저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었죠. 그날 이후 서점도 잠시 휴업하게 되었고 걸려오는 준영 씨의 전화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이후 제 몸에 변화가 있었다는 거였어요. 임신까지 하게 된 거였죠. 엎친 데 덮친 꼴이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었고 준영 씨는 유부남이었으니 제가 홀로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죠. 준영 씨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또 저 때문에 아내와 있어 이혼 문제가 더 불거지는 것도 원하지 않았죠. 하지만 자신의 아이가 있다는 건 준영 씨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준영 씨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가지게 되었죠. 그날 이후 연락이 없어서 당황도 했고 걱정도 했어요. 나 때문에 생긴 일인데 예슬 씨가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실수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준영 씨와 어색한 자리를 만들게 된 건 준영 씨가 알아야 하는 일이 생겨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 임신했어요. 준영 씨 아이가 맞고요. 그런데 어떤 책임을 져달라고 또는 경제적인 도움을 달라고 요구하려 만든 자리 아니에요. 그냥 아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이 일 때문에 아내분과 더 문제가 생기거나 저에게 필요 이상의 감정을 가지시지 않길 바래요. 전 이미 마음의 정리가 다 되었고 혼자서 아이를 키울 생각이니까요. 혹시 제가 나중에 딴 말할까 걱정이 되신다면 각서나 계약서 써드릴게요. 변호사이시니까 그에 대한 방법을 더 잘 아시겠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왜 예슬 씨 혼자 키우려고 해요? 어차피 나 아내와 이혼하려고 하잖아요. 빨리 정리한 다음 내가 예슬 씨와 아이를 책임질게요. 내가 싫다면 양육비라도 책임질게요. 아니요. 준영 씨 아이와 아내분 때문에 이혼 쉽지 않잖아요. 혹시 나중에라도 아이 정체를 알고 이렇게 나오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아이 혼자서 키울 정도의 능력은 되는데 저 때문에 유부남이 아내와 이혼했다는 말 감당할 정도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 그러지 말아주세요. 준영 씨에게 책임을 요구하거나 발목을 잡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며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준영 씨는 제가 말한 결정에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했지만 계속 미안해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된다면 꼭 저와 아이를 찾아가겠다며 약속을 하겠다고 말했죠. 사실 그 말에 조금의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제가 잘못을 저지른 행동에 대해 나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어떻게 알아낸 건지 자신을 준영 씨의 본처라고 밝힌 여성이 저희 집을 찾아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문을 두들겼습니다. 실수였다고 하나 제가 저지른 잘못은 저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잘못을 구하길 바란다면 진심으로 사죄를 하려고 했고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그것 또한 들어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문제 삼아 준영 씨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에 관한 약속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준영 씨 아내분께는 죄송한 마음을 갖고 문을 열어주게 되었죠. 화가 잔뜩 났던 준영 씨의 아내는 문이 열리자마자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내 남편 애 가진 년이야? 너 할 짓이 그렇게 없니? 어디서 유부남을 꼬시고 다녀? 정말 죄송합니다. 실수라고 하나 제가 아내분께 큰 상처 드린 데 반성하고 있어요. 또 그날 있었던 일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것도 인정하고요. 진심 어린 사죄를 원하신다면 원하시는 대로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신다면 제가 저지른 죄를 달게 받겠어요. 혹시 다른 식의 보상을 바라신다면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미리 올 줄 알았나 보지? 아주 만반의 준비를 다 했네? 야, 이게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끝난 일 같아? 너 돈 좀 있어서 대충 일 조용하게 끝내고 싶은 것 같은데 나 절대 조용히 못 끝내, 알아? 그리고 너지? 너가 이전부터 우리 남편 꼬드겨서 이혼하자고 만든 거지?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니에요. 남편분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이혼 관련해서는 저와 상관없다고요. 그리고 이 아이를 가지고 두 분 사이에 문제나 발목 잡으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원하신다면 각서라도 적어드릴게요. 제가 저지른 잘못은 다 인정할 수 있었지만 안 한 것까지 덤터기를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던 저는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며 아내분의 얼굴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준영 씨의 아내라고 하는 여자의 얼굴이 제가 아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딱 한 번밖에 만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그 얼굴이었죠. 그 여자는 과거 남자친구와 파혼을 하게 된 원인이자 제가 아이를 유산하게 만든 그 여자였어요. 순간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평생 보고 싶지도 않았고 마주칠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제 집에 들어와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너무 놀라 여자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자 여자는 넋이 나간 저를 보고 이상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제가 수작을 부린다고 생각하며 다시 쏟아붙이기 시작했죠. 뭐야? 이번에 또 무슨 개수작인데? 저기요, 아까는 잘못했다고 대역죄인인 척 하더니 그게 안 통하니까 이제는 정신 나간 척 연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가엾다고 생각할 것 같아.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때문에 파탄난 우리 가정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그때는 여자가 무슨 말을 하든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도대체 이 여자와 내가 무슨 악연이기에 이렇게 서로에게 한 번씩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는 건가 싶었죠. 여자와 엮인 기구한 운명에 어이없어하고 있을 때 여자도 계속 쳐다보는 제 얼굴을 보며 무엇인가 생각이 난 듯 보였어요. 당신 돈 좀 있는 거라면 아주 많이 준비해야 할 거야. 그래야 지금처럼 얼굴 들고 다니지. 내가 얼마나 지독한 년인데. 근데 사람 말을 좀 하면 대꾸 좀 하지? 아까는 말 잘도 하더니 왜 좀 전부터 말이 없어? 그리고 당신 나 오늘 말고 본 적 없어? 왜 이렇게 낯이 익지? 당신 혹시 우리 집도 드나들었던 거 아니야? 여자 역시 저를 본 기억이 조금씩 떠오르는지 저를 어디선가 본 것 같다며 물어왔어요. 저는 여자가 저를 완전히 기억해내기 전에 그만 자리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사죄와 보상을 해주겠다고 다시 한번 말하게 되었죠. 하지만 여자는 제가 이 문제를 급히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오해를 했어요. 그러다 결국 저를 기억해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제가 잘못한 일에는 꼭 책임지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피해를 끼친 만큼 사죄드리겠고 피해 보상도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남의 남편과 잠까지 자고 사고까지 치는 사람을. 여기 이 자리에서 각서를 쓰던가 아니면 당장 내 통장에 돈이라도 넣어주던가. 나 그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여기서 못 나가. 알아? 혹시나 해서는 말인데 지금 내 앞에서만 보상하겠다, 사죄하겠다 말해놓고 야반도주에서 입 싹 닦을 생각이면 꿈도 꾸지 마. 내가 당신 이렇게 똑똑히 보고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왜 여기 있지? 잠깐만, 당신 그 여자 맞지? 당신 예전에 나랑 카페에서 내가 오늘 미리 잡아둔 약속이 있는 걸 깜빡했네. 나중에 내가 다시 연락할 테니 오늘 말한 보상과 사과 준비해놔요. 알겠죠? 여자는 저를 알아보고는 횡설수설하며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선약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는 급히 자리를 떠났죠. 여자 역시 저만큼이나 많이 당황한 듯 보였어요. 하기야 어느 누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사람과의 만남을 연속적으로 가지고 싶겠습니까? 여자가 집을 황급히 떠나간 이후 저는 여자와 계속되는 악연과 제 실수로 인해 꼬여버린 인생으로 인해 머리를 아파하고 있었죠. 어떤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면 계속 여자의 얼굴이 떠오르며 단 한시도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인가 이상한 점을 깨달았어요. 제가 준영 씨에게 듣기로는 아이의 나이가 이제 3살이 조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이라면 여자의 뱃속에 전 남자친구의 아이가 생겼다며 저에게 파혼을 해달라고 말을 해왔을 때였어요. 여자가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또는 전에 임신을 했다고 계산을 해보아도 지금 준영 씨 아이가 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준영 씨에게 전화를 하여 아이의 생위를 확인하게 되었고 동시에 전 남자친구의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전화를 걸게 되었죠. 저에게 용서를 구했던 날 이후 전 남자친구와는 연락을 처음으로 해보는 거라 어색한 분위기만 흘렀습니다. 저 역시 그 여자와 전 남자친구 사이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물어봐야 하는지 몰라 난감해하고 있었죠. 한참을 본론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의미 없는 말만 주고받다 눈 딱 감고 과거 일에 대해 물어보게 되었어요. 처음 제 이야기를 듣고 당황했던 전 남자친구는 다행히 저에게 다른 이유를 묻지 않고 여자와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던 건 한 카페였다고 했습니다. 연락처를 주고받은 것도 어쩔 수 없었다고 했죠. 카페에서 친구들과 있던 도중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일으켰다는 여자의 연락을 받게 되면서 그날부터 사고 관련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당시 저와 사귀고 있고 미래를 약속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보이며 연락을 해오는 여자를 적당히 무시를 했다고 해요. 결혼할 사람이 있다는 걸 은연중에 확인시켜주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자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을 해왔다고 합니다. 관심이 있었던 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경훈이의 친구라면서 말이죠. 그 말에 경훈이는 괜한 오해를 한 것 같아 머쓱해하면서 안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와 잘 될 수 있게 밀어주기로 했고요. 자신이 괜한 오해를 한 것에 대해 여자에게 미안했던 경훈이는 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며 자신을 부른 여자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죠. 그날 이후 여자는 그 친구와 연애가 잘 안 되는 척을 하며 수시로 경훈이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경훈이 경계심을 무너뜨린 여자는 일부러 술에 취한 척 행동을 했고 남자친구를 유혹했다고 했죠. 결국에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경훈이었지만 말이죠. 그날 이후 저 모르게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와 결혼 전까지만 즐기려고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실수를 하게 된 것인지 여자가 자신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아이를 가졌다고 말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협박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여잔 이미 경훈이와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부터 저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여자의 존재를 몰랐던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파혼을 하지 않겠냐며 자신과 결혼을 하자고 말했다고 하네요. 여자와 결혼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경훈이었기에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저 역시도 임신을 한 상태였으니 말이죠. 여자는 경훈이가 자신의 협박에도 빨리 결정을 내리지 않고 고민을 하자 저를 찾아가 만나려고 했는데 때마침 제가 먼저 전화를 준 거였어요. 그런 뒤는 앞서 설명한 내용대로 되었고요. 저와 파혼을 하게 된 경훈이는 결국 여자와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경훈이네 부모님께서는 여자를 며느리로 받을 수 없다며 만남조차 거부하셨고 어쩔 수 없이 여자와 단둘이 결혼식 준비를 하게 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다시 또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경훈이의 배경이나 경제적 상황을 보고 여자가 실망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여자는 저희 부모님께서 결혼 예물로 선물한 외제 차량과 시계 등을 보며 경훈이의 재산이 상당할 거라고 오해를 한 거였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경훈이가 부모님과 다툼을 벌이게 되면서 먼저 집안 형편을 파악할 수 없게 되었고요. 뒤늦게 알게 된 경훈이 형편을 보고는 갑자기 파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로 파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경훈이는 여자의 뱃속 아이를 가지고 설득을 해보려고 했지만 여자 측에서 모든 게 돈 때문에 벌인 사기극이었다면서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해왔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연락처를 바꾸며 경훈이 곁을 떠났다고 했죠. 그 후 경훈이는 저에게 찾아와 잘못을 구하고 다시 시작해보고자 했던 거였고요. 경훈이에게 여자가 임신을 하지 않았던 걸 확인해봤었냐는 물음을 했지만 그때는 차마 그럴 정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마 임신을 한 여자가 아이를 키울 돈을 요구하지도 않고 책임지겠다는 남자도 싫다고 하겠냐며 당연히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 확실히 문제가 있는 여자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경훈이에게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한 날과 준영 씨의 아들이 출산한 날이 딱 임신 기간과 일치를 했거든요. 당장 준영 씨의 친자라고 생각했던 아이부터 의심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곧바로 준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죠. 예슬 씨, 미안해요. 아내가 거기로 찾아갔죠. 저도 지금 알게 되었어요. 제 휴대폰을 볼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제가 안일하게 행동해서 예슬 씨 그런 일 겪게 만들었네요. 정말 미안해요. 그 사람한테 많이 당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기 준영 씨,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요. 내가 아내분을 어떤 계기로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유는 나중에 설명해 줄 테니 우선 친자 검사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모근이 있는 모발, 입안 구강세포 등등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니 이것들 준비해서 친자 검사 받아봐요. 지금까지 아내라는 사람이 준영 씨 속여왔을 수도 있으니. 제가 하는 말에 준영 씨도 대충은 무슨 일 때문인지 눈치를 챈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알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게 되었죠. 이후 준영 씨에게 친자 검사를 받게 되었다는 짧은 문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괜히 준영 씨와 연락을 하다 여자에게 걸려 괜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저는 검사 결과가 빨리 나오기만을 기다리게 되었죠. 그렇게 기다린 검사 결과 준영 씨의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검사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검사 결과를 받고 나서야 준영 씨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죠. 오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제 자식이라고 생각했던 민호가 제 아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예슬 씨가 이걸 어떻게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알고 있다니요. 아내분 보통 여자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말했던 결혼하려고 했던 전 남자친구와 바람을 폈던 여자, 바로 그 여자가 준영 씨 아내인 김미연 그 여자였어요. 거기다 준영 씨가 그 여자와 만났던 시기와 전 남자친구와 바람을 폈던 시기가 같아요. 또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저한테 남자친구 아이를 임신했다고 한 시기와 준영 씨 친자라고 생각한 아이의 생일이 딱 맞아떨어지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동시에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직접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해봤어요. 그런데 김미연 그 여자가 자신을 떠난 이유가 자신이 부재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난 뒤라고 했어요. 그 여자가 전 남자친구와 준영 씨를 저울질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물론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는 저도 모르고 있었지만 나중에 여자가 검사를 못하게 할 것 같아서 미리 확인을 해본 거고요. 이거면 준영 씨 이혼하는 데 도움 될 거예요. 혹시 필요로 하신다면
제가 전 남자친구 연락처를 드릴게요. 아마 제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움을 줄 거고요. 그렇게 준영 씨에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알려주고 난 뒤, 전 제가 해야 하는 행동은 다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전 남자친구, 준영 씨 인생 모두를 꼬아버린 여자를 찾아가 머리를 잡아뜯고 욕을 뱉으며 화풀이 정도는 할 수 있었지만, 그런다고 잃어버린 내 인생과 아이를 되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또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그렇지, 저 역시 실수였다고 하나 여자가 저질렀던 것과 비슷한 행동을 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누굴 욕하고 손가락질할 수 없었어요. 그저 준영 씨라도 간악한 여자에게 벗어나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걸로 만족을 했죠. 저는 여자가 처벌을 한다면 제가 저지른 잘못을 처벌받은 후 뱃속에 있는 아이와 나름대로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준영 씨의 연락이었죠. 네, 준영 씨. 그 여자와 이혼은 잘 해결되었어요? 네. 예슬 씨 덕분에 모든 걸 인정하고 끝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걱정하고 있을까봐 그러는데, 제 아내가 예슬 씨와 저 사이에 있었던 일 문제 삼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번 일 문제 걸고 넘어가지 않는 대신에 예슬 씨와 있었던 일도 문제 삼지 않기로 약속했거든요. 솔직히 이혼을 했어도 진작에 했어야 했는데 자기가 억지를 부리고 끌고 와서 이렇게 된 거였으니까요. 거기다 자기가 저지른 잘못도 있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요. 잘못한 일이 잘 해결되었다고 하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저번에 한 약속 제가 지키려고 하는데. 네? 약속이요? 저 예슬 씨가 저에게 마음이 있다는 거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예슬 씨도 제 마음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전까지는 제가 이혼을 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서로의 마음을 숨겼지만 이제 더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혼하게 되면 예슬 씨와 아이 책임지겠다고 약속도 했고요. 서로 큰일을 겪고 경황이 없지만 우리 진지하게 만나봐요. 이미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잘 맞는 사람이고 또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는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저 역시 더는 제 마음을 억누르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준영 씨는 좋은 남자였고 저에게 잘 맞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뱃속의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는 이런 행복을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저의 과거를 모두 이해해주는 사람과 함께 이런 행복을 느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제 바람은 특별할 것 없어요. 기적 같은 이 행복이 지금처럼 유지되며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지내는 것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며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